우리가 집에 불 났을 때 불 끄는 시점이 언제가 제일 좋은가요? 바로 지금이죠. 선생님, 제가 회사 일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일주일 뒤에 입원해서 치료받을게요. 일주일 뒤에 불난 집에 가봤자 다 타고 건질 가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맞다고 하면은 다른 급한 일 다 제쳐두고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이제 장기적인 예후를 가장 이제 좋게 하는 일인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과 오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 안과의 신현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정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블랙아웃이라 하죠. 껌껌하게 안 보이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말 그대로 신경은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시신경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물체를 봤을 때 상이 눈의 망막에 맺히게 되고요. 그것이 이렇게 전선을 따라서 뇌로 전달되는데 그 뇌로 전달하는 통로가 바로 이제 시신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경으로 들어온 정보는 뇌 뒤통수에 있는 이제 후두엽으로 전달이 되고 그 정보가 거기서 이제 해석이 돼서 우리가 사람의 얼굴도 알아보고 이게 사과다, 어떤 물체다, 그것도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경계를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로 나누는데 중추신경계에는 뇌하고 척수라고 해서 등줄기 신경이 있고 이 등줄기 신경하고 뇌를 연결하는 뇌간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것까지가 우리가 중추신경계로 아주 뼈대가 되는 중요한 기둥의 조절 역할을 해주는데 뇌간에서 나오는 12쌍의 뇌신경 중에서 우리가 냄새를 맡는 후각신경하고 보는 시신경은 이게 뇌랑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고 밀접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신경만큼은 중추신경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신경은 척담에도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경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시신경은 말 그대로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통로인데 이 전선과 같습니다. 근데 시신경에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거랑 같거든요. 피복이 벗겨지니까 정보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환자들이 맨 처음에 이제 안과나 아니면 신경과 병원에 오시는 첫 번째 이유는 잘 안 보인다, 뭔가 뿌옇게 보인다, 흐려 보인다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증상이 한 수일 전부터 점점 진행하면서 뭔가 눈이 안 보여요. 근데 거기다 더불어서 통증, 특히 눈을 움직일 때 통증 호소하는데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시신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이 있고 신경이 쭉 따라서 가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눈 주변에 이 시신경 주변에 이 눈 움직이는 근육 우리가 이제 외안근이라는데 이런 근육들이 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픈 발가락, 손가락 염증을 막 건드리면 짜면 아픈 것처럼 이렇게 염증 있는 시신경 주변에 눈 근육이 아주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눈을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더 예민한 거는 색각 이상인데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빨간색 약병을 보여드리고 시신경염이 의심되는 쪽에 같은 걸 보여드리면은요. 정상은 빨갛게 잘 보이는데 염증 있는 쪽은 약간 탈색되게 분홍색 빛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시신경이 그만큼 색각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 안 보이고 색감이 흐려 보이고 또한 눈 움직일 통증이 있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좀 중심부가 좀 가려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암슬러 그리드라 해가지고 이런 격자 모양을 보여주면은 환자분들이 이 중심부가 좀 뭔가 이 바둑판 무늬가 깨져 보인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이 시신경 자체가 중추신경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신경염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중추신경계의 전반적인 염증의 한 부분으로 시신경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신경뿐만 아니라 뇌랑 같이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뇌출혈처럼 반신이 마비가 되거나 반신의 감각이 이상하거나 말이 좀 안 나오거나 언어가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뇌경색이나 이런 것과 다른 거는 갑자기 이제 몇 분 만에 나빠지는 반면에 이런 증상들은 한 24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계속해서 나빠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감별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 드물게는 이제 경련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련으로 왔다가 시신경염과 관계된 자가면역 질환을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수 쪽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가 마비가 이렇게 레벨이 생긴다고 그래서 다리만 마비가 되고 팔은 괜찮다든지 갑자기 배뇨나 변을 보거나 소변 보는데 문제가 생기든지 그럴 수가 있고요. 재밌는 거 이제 뇌간이라고 해서 뇌간 쪽에 생기게 되면은 멈추지 않는 딸꾹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딸꾹질이 안 멈추니까 소화기 내과를 다니시다가 원인이 안 밝혀져서 정신과로 갔다가 나중에 진단된 경우도 있어서 뇌간이 오게 되면은 뭐 여러 개로 겹쳐 보이기도 하고 멈추지 않는 딸꾹질로 또 나타날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경험적으로 봤을 땐 증상 시작되고 3일 내에는 바로 치료가 들어가야지 거의 후유 증상이 없이 회복이 되면서 또 그런 것들이 장기 재발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증상이 생기고 의심이 된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응급실로 오셔서 안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바로 이제 진료를 보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다발성경화증, 그다음 시신경 척수염, 모그항체 연관 질환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희귀 질환이지만 시신경염을 거의 대부분 다 동반하는 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성경화증은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몇 번 주제가 된 적이 있긴 한데 주로 20, 30대 여자한테 조금 흔하게 나타나고요. 신경을 싸고 있는 수초들이 벗겨지면서 증세 생기고 이게 약간 재생되면서 일부는 좀 회복되고 이런 증상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병이 되겠고, 시신경 척수염은 말 그대로 시신경하고 척수를 주로 침범하지만 가끔 뇌도 침범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거의 비슷한데 다발성경화증보다는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나서 다발성경화증에서 약간 시각, 색각 구분이 좀 안 된다든지 시력이 약간 뿌옇게 보인다든지 하지만 이런 분들은 갑자기 이제 눈이 안 보인다든지 양쪽 눈이 안 보이거나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다발성경화증보다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 40대, 50대가 많고 특징적인 거는 여자가 남자보다 한 9배 정도 이렇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그항체 연관 질환은 예전에는 이제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이라고 해서 비슷하지만 피검사에서 이제 항체가 안 나오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그 모그라는 항체가 발견이 되면서 그 질환으로 이제 분류가 새롭게 된 병이고, 아직 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신생 질환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거의 증상은 시신경 척수염과 비슷하되 특히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시신경이 굉장히 자주 침범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가장 흔히 오인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도 시야가 가려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녹내장은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고 이게 서서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증상의 어떤 그런 경과 자체가 시신경은 좀 급성이고 녹내장은 좀 서서히 만성적인 거고, 그 밖에도 이제 갑자기 이제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 병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허혈성 시신경 병증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허혈, 피가 안 통하는 거죠. 시신경으로 가는 여러 가지 혈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피가 멈춰가지고 시신경이 갑자기 기능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고연령인 어떤 어르신들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뭐 시야의 절반이 좀 안 보인다 이렇게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감배를 해야 되고요. 이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중심부가 가려 보이는 여러 망막 질환들이 그 예인데요. 우리가 망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 뒤에 있는 카메라 필름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 중심부가 손상되면은 마치 이제 중심부 암점, 시신경과 비슷하게 중심부가 가려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 이제 신생혈관, 안 좋은 혈관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급성 황반 시신경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이 망막에 여러 층이 있는데 그 층 중에서 피가 안 통해서 망가지는 병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급성, 갑자기 중심부가 가려 보이기 때문에 시신경과 굉장히 증상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안과 검사에서 망막 단층 촬영을 찍으면은 이 망막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경 감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아까 오지영 교수 말씀하셨던 여자분들이 시신경염에 유발되는데 남자분들이 시신경염으로 젊은 남자분들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꼭 감별할 게 이제 유전성 시신경병증, 그 중에서도 레버스 유전성 시신경병증이라는 게 있는데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눈에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명을 하는 건데 젊은 남자들한테 잘 발생을 하고요. 한쪽이 오고 그 다음에 수개월 뒤에 다른 한쪽이 발생을 해서 양눈의 실명이 같이 이르는 그런 병인데 젊은 남자분들이 왔을 때는 그런 레버스 유전성 시신경증도 꼭 감별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과에서는 보통은 이제 눈 검사, 그 다음에 안과 검사실에서 몇 가지 전기 생리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안과에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저희가 기본적인 건 시력 검사겠죠. 그래서 환자분들 시력을 체크를 하고요. 요즘에는 안과 광학기구들 장비들이 중에 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OCT인데요. OCT는 이 망막과 시신경 두께를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두께가 한 100 마이크론 되거든요. 근데 이게 1 마이크론 단위 측정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정도의 두께를 얇게 쪼개면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환자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시신경이 얼마나 부어 있다가 그게 얼마나 이제 감소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환자의 이제 예후, 얼만큼 시신경이 심하게 왔구나. 그러니까 시신경염이 심하게 왔으면은 신경섬이 많이 죽어버리겠죠. 그러면은 위축도 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 환자분들이 시력 저하를 느끼지 못할 경우에도 이 OCT, 이 단층 촬영을 해보면은 이 두께가 미세하게 아주 감소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환자가 재발, 나도 모르지만은 재발하고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염증이 있구나, 지속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이걸 이제 OCT라고 하는데 검사 시간도 굉장히 빠릅니다. 안과 외래에서 한 3분 정도 내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들이 그냥 턱만 갖다 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전기 생리 검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눈 앞에다가 강한 빛을 준 다음에 그 빛이 뇌까지 얼마만큼 빨리 또 얼마만큼 많이
전달되는지를 우리가 검사하는 도구가 바로 이제 시유발전이 검사인데요. 이런 것들 통해서 시신경 섬유가 얼마만큼 건강히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저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망막 쪽에 시신경이 부어 있는지 망막에 병이 있는지를 굉장히 감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이제 안과 검사를 해서 이제 시신경염이 이제 의심이 되면은 시신경염과 동반된 다른 중추신경계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시신경 척수염하고 모근항체 연관 질환은 다행인 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항체 검사가 가능하고 그 항체 검사의 특이도나 민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놓치기 쉬운 게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의한 감염 질환이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치료다, 아니면 예후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감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뇌척수액 검사라고 해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비교해 드릴 때는 시중에서 반 두부를 말씀드리는데, 뇌나 척수, 시신경이 두부처럼 연한 조직이거든요. 그게 딱딱한 이제 뼈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완충하기 위해서 물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게 바로 뇌척수액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감염이라 그러면은 바이러스랑 연관된 것들이 그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등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분석하는 뇌척수액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MRI 검사인데요. MRI는 우리가 시신경하고 뇌, 척수 이렇게 다 체크를 해가지고 혹시 증상을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증상의 병변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고 앓고 나간 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꼭 찍습니다. 산불이 났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이것저것 잴 필요가 없이 빨리 불을 꺼야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되자마자 빠르게 불을 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성, 면역성인 신경염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씁니다. 그래서 고단위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빨리 쓰게 되면 쓸수록 이게 더 이상 이제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 정맥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 5일 정도 맞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회복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혈장 반환술이라는 치료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혈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를 이제 수혈할 때 해보시면 알겠지만 피를 뽑아서 이렇게 걸르면은 적혈과 따로 가고 노란 이제 혈장이 남게 되는데, 그거를 버리고 새로 이제 알부민으로 섞어서 다시 넣어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근본적이지만 그런 위험 부담도 좀 따르는 시술인데, 그런 시술까지 해가지고 가장 빠르게, 그다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더 이상의 증상을 진행하는 거를 막아주는 치료가 이제 급성기 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병들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다발성경 같은 치료 약제인데 이걸 잘못해서 시신경 척수염에 쓰면은 오히려 더 재발을 빠르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충분한 감별 진단이 된 다음에 예방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데, 1차 약제, 2차 약제, 3차 약제까지 라인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환자를 이제 보기 시작했던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발성경화증 약제는 예방약이 한 가지밖에 국내에서 쓸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재발을 하더라도 그냥 그 약으로만 갔었는데, 지금은 라인업이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이 다발성경화증 그러면 이제 인터넷 쳐보게 되면 무서운 얘기들이 많거든요. 실명을 해서 앞을 못 본다, 휠체어 타고 있다가 침대에 누워 지낸다, 이렇게나 있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그렇게 가는 경우는 이제는 거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신적 척수염 범주 질환은 최근에 효과가 아주 강한 고효능 약제들이 많이 이제 급여를 받고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기준만 충족한다 그러면은 남은 생활 때 삶일제를 잘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치료법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안과하고 신경과하고 왜 환자를 같이 봐야 되고 협업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불이 났을 때는 바로 불을 꺼야겠죠. 불을 끄고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잔불이 남아있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잔불이 남아있으면은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계속 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잔불을 관찰할 때 안과에서는 여러 검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력 검사뿐만 아니라 OCT 단층 검사를 통해서 시신경 이 두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또 시야 검사를 통해서 이 암점, 환자분들이 안 보이는 부분, 암점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 잔불이 커지면서 다시 큰 불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시신경을 진단 받고서 쭉 다니시다가 선생님 갑자기 눈이 이제 아프고 안 보이는 것 같아라고 올 수 있는데, 그게 다 시신경 재발은 아닙니다. 눈이 건조 환자가 따갑고 뻑뻑하고 시립고 아플 수도 있고요. 건조하면은 이제 눈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무턱대고 다 시신경이 재발했구나 의심하고서 약제를 쓰는 것도 위험하죠. 높이는 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안과에서는 환자분들이 안 보인다고 왔을 때 이게 정말 시신경염인지, 또한 시신경을 진행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이게 재발인지 알려드리고, 또한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잔불이 남아있는지 잔불이 커지는지를 신경 교수님들께 저희가 어시스트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과와 신경과에 시신경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 진료 의료진이 있다는 특징하고요. 협업이 잘 된다는 게 저희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대학병원 특성상 이게 협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추적 진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협약에 맺어서 굉장히 빠르게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꼭 필요한 약제들을 적절하게 빨리 쓸 수 있도록 오종 교수님께서 회장님으로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범부처 재생사업단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 건국대학교 주기세포공학과의 이제 조상구 교수님이랑 같이 현재 신경 재생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다중 마커를 이용해서 저희가 줄기세포에서 신경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기능 성분들의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시신경염 치료에 응용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한번 환자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저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엔드에서 희망의 엔드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불 났을 때 불 끄는 시점이 언제가 제일 좋은가요? 바로 지금이죠. 야, 선생님 제가 회사 일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일주일 뒤에 입원해서 치료받을게요. 일주일 뒤에 불난 집에 가봤자 다 타고 건질 가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맞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급한 일 다 제쳐두고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이제 장기적인 예후를 가장 이제 좋게 하는 일인 것 같고요. 중추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을 발생할 수 있지만은 중추신경계 한 부분으로서 다른 중추신경계 여러 염증 질환의 하나의 어떤 그런 현상으로 발현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척추 검사, 또 뇌 검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른 또 중추신경계에 다른 염증은 없는지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 뵈면은 제가 뭘 잘못해서 이게 걸렸을까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성인병하고는 다르고, 그러니까 내 몸의 세포가 나를 지키지 못하고 뭔가가 잘못되면서 나를 공격하는 병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라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 의료진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고, 사실 이게 자가면역 질환은 한 번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에요. 당뇨병이나 혈압처럼 거의 평생을 가져가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하고의 랍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신뢰를 잘 쌓고 하다 보면은 이런 나중에 뭐 실명하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억제를 하면서 충분히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저희와 같이 함께 병을 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